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귀족도 아니었고 원래부터 통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직 실력으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했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들은 자신의 주장이 실패할 경우 목숨을 내놓아야 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백가의 목소리는 대부분 간절하고요.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모두 논리적인 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자백가가 군주 혹은 국가의 요구에 의해서 출현한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엄연히 사상가 집단입니다. 그들은 군주의 즉각적인 요구에 바로 반응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군주가 시키는 프로젝트를 그대로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요구에 전체적으로 부응하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현실에서 실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춘추 전국시대를 공부하고 있는 공원국입니다. 본격적으로 전국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두 회에 걸쳐서 전국시대를 분석하는 틀로서 제자백가, 그리고 또 전국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세계를 바라본 안목, 국가, 인간을 바라본 안목을 키우는 그런 시간을 두 회에 걸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다스린 원리가 인의에 의한 인정인가 혹은 법에 의한 법치인가. 먼저 제자백가란 누구인가? 제자백가는 수많은 백가란 뜻인데 여러 주장을 가진 100개의 스쿨, 집단이란 뜻인데 이들은 누구인가? 춘추 말기 전국 초기가 되면 개별 국가들은 훨씬 더 큰 땅, 훨씬 더 많은 인민들을 다스리게 되고요. 춘추 시대에 다스리던 방법, 소위 패자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군주들은 자기 자신보다 혹은 기존의 귀족 집단보다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었고, 이 요구에 부응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제자백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귀족도 아니었고 원래부터 통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직 실력으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했어야 됐습니다. 제자백가의 태두라고 할 수 있는 공자가 임종을 앞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태산기 퇴호, 양모귀 괴호, 철인기 위호. 무슨 뜻이냐 하면요, 태산이 결국 무너지는가, 대들보가 결국 부러지는가, 철인이 결국 시드는가. 설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철인이란 누구보다 명철한 사람, 세상의 이치를 완전히 깨우쳤다 혹은 남들보다 더 깨우쳤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자 스스로 자신을 철인이라고 했고 철인의 시대가 저문 것을 슬퍼했는데 사실 그 후에 철인의 시대는 더욱 만개했습니다. 철인이란 금방 말했듯이 남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지 내가 공부하는 것을 세상에 실천하고자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백가는 서양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철학자들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말하면 동양에는 사실상 철학이 없습니다. 철학은 논리의 과학이고 언어를 통해서 철학을 구성한 요소들을 정의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 사실 제자백가에는 그런 요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백가를 사상가라고는 할 수 있는데요, 철학을 실천하는 면에서는 서방에서 말하는 철학자들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제자백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어떤가? 국가는 이렇게 탄생했고 인간이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자백과 이야기는 모두 국가를 매개로 하고 있습니다. 제자백과 이야기는 그래서 진실함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한 이야기고 자기 제자들의 목숨을 걸고 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백과 집단이라고 하면 자신의 제자들을 정계로 진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이 정계로 갔다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실각하고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군주를 설득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변증법으로 무장하고 한편으로는 실천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자백가들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제자백가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백가들 역시 사상가이면서 보통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계급의 이익을 부지불식간에 대변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고 더욱 보편적인 세계를 주장할지라도 자신의 주장 안에 있는 특정한 계급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백가를 읽을 때는 유가다, 법가다, 도가다 특정한 한 스쿨을 떼어서 읽어서는 위험합니다. 대척점에 있는 둘 혹은 셋을 한 테이블에 불러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들의 이야기 중 어떤 것이 타당하고 어떤 것이 부당한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백가를 읽을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자백가를 크게 네 유파로 한번 나눠볼까요? 공자가 말하는 유가, 그리고 한비자, 상황 등이 말하는 법가, 묵자의 묵가, 그리고 그 세 개의 사상을 넘어서면서 완전히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장자 혹은 노자의 도가, 이 네 개로 나눌 수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식으로 해야 나라도 살고 사람도 산다. 맹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인과 의의 주제자다. 의는 길이고 예는 문이다. 오직 군자라야만이 그 길을 따라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군자는 유자를 말합니다. 유학자들. 군자가 없으면 군주도 의와 인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예컨대 법가와 유가의 중간에 있는 순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법과 예의 기준이다. 군자 없이 법은 스스로 설 수 없다. 법, 불능, 독립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의는 바로 다스림의 근본이고 군자는 예의의 시작이므로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한다. 묵가, 묵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공인들이다. 그러나 옛날에는 신분을 따지지 않고 능력을 보았다. 우리의 신분이 낮다고 해서 우리를 쓰지 않는가? 우리의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실용성이 있다. 옛날에 위대한 왕들은 산업공상을 가리지 않고 똑똑하면 무조건 썼다. 계급 타파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비자, 법가는 이렇게 말하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군대를 둬서 서로 싸우고 땅을 뺏고 하는 약육강식의 시대인데 이때 필요한 게 누군가? 결국은 부국강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죠. 정치는 무지한 자들에게 절대로 맡겨서는 안 된다. 철학자가 통치해야 한다. 다 전체적으로 통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똑똑함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라.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의 핵심은 다스림의 근본, 국가를 다스리는 근본이
인덕인가 혹은 법술인가, 이 논쟁을 맹자와 한비자의 대결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맹자는 전통을 중시합니다. 망루 혹은 전망대를 세울 때 땅바닥 그냥 골짜기에서 세우면 아무리 세워도 멀리 볼 수 없다. 당연히 높은 건물을 세우려면 높은 곳에서 시작하고, 못을 파는데 산 꼭대기를 아무리 파봐라 물이 나오는가, 못을 팔 때는 낮은 곳을 파야 된다. 우리 유학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다 대를 세우고 낮은 곳에 못을 파는 것, 옛 성인의 전통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것이 우리다. 그리고 인의란 무엇인가? 사람을 아끼는 것이다. 결국은 앞으로 사람을 덜 죽이는 이가 천하를 통일할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동쪽 제나라 쪽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원의 한비자나 상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예, 특히 유가가 말하는 예라는 것은 방편일 뿐이다. 시대가 바뀌었다. 상고시대에 넘치던 시절에 인의 괜찮다. 그런데 지금 부족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어떤 인의의 백성이 망하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느냐. 나라가 망하면 다른 나라에 끌려가면 2등 국민이 되는데 지금 선악 혹은 인의를 이야기할 필요 있는가? 우리 국민이 적게 죽길 바란다면 강해져야 된다. 무엇으로 강해질 수 있는가? 법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맹자가 선하다, 순자가 악했다.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논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상황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한비자의 주장은 상당한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가와 유가는 다스림의 주역이 군주인가 군자인가에서도 갈립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하죠. 군주라고 해도 포악한 자라면 군자가 끌어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하죠. 신하와 군주는 계약으로 맺은 이들일 뿐이니까 신하는 항상 군주의 자리를 넘본다. 아래가 커지면 위가 위협해지니까 군주는 신하를 법으로 다스릴 뿐이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죽을 죄를 지으면 절대로 사해주지 않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맹자는 인의, 맹자의 인의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한비자의 현실론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국시대에 사실상 통용됐던 의견은 한비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법가는 한계를 노출하는데요. 군주가 나쁠 수도 있고 안 나쁠 수도 있다. 그러나 군주가 심하게 나쁘면 그땐 어떡하냐는 거죠. 군주가 법을 어길 경우엔 사실 한비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군주 이하 모든 사람들은 법을 따라야 하지만 군주에게 법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독재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재자, 참주는 군주가 될 자격이 없다. 예컨대 이렇게 작은 배에 거대한 돛을 달아보라. 바람이 불면 넘어진다. 독재자란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자와 똑같다. 한비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법으로 사람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다. 법에 의해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봐봐라. 법 없이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였다. 위정자란 사람은 한 가지 기준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예컨대 적의 수급을 베는 것을 높이면서 거기에 공으로 상을 주면서 그러면서 은혜로운 행동을 높인다고 생각해보자. 백성들이 무슨 기준으로 움직이는가? 그리고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먹고 병사들이 지킨 땅 위에서 살면서 말 잘하고 학문한 선비들을 귀하게 여기면 농민들과 병사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군주가 법을 기준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기준으로 다스린다는 것이다. 굉장히 일리가 있죠. 그렇게 하면 나라의 근간인 농민과 전사가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한 사상이 극단에 가면 그 극단의 폐해가 점점 커집니다. 법이 극단으로 흐르면 혹형주의로 귀결됩니다. 오늘날의 경제학 학파들 중 혹형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한 명으로도 서울 전체를 안정시킬 방법이 있다. 무엇이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다? 무기징역에 처해보라. 횡단보도 한번 건너다가 평생을 감옥에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조심한다. 그 많은 경찰력이 필요가 없다. 법과의 혹형주의는 약한 범죄를 저질러도 가혹하게 처리하고 그 주위까지 연좌시켜서 범죄의 뿌리까지 뽑아버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 형제가 연좌된다면 누가 함부로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정의가 실현되는 최후의 단위가 사회인가 인간 개인인가입니다. 예컨대 경찰 한 명으로 서울 전체를 평균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개인이 부당하게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과 법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면 부당한 형벌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벼슬은 공을 넘어서선 안 되고 한 만큼 벼슬을 받고, 그리고 형벌은 죄를 넘어서서도 안 된다.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 삼족을 건드리면 아무리 요순의 덕을 가진 천하의 성군이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법은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법을 판단하는 최후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저는 인민의 복지라고 말하겠습니다. 인민의 복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 전투 시기와 평화 시기의 법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전국시대의 법은 기본적으로 군법에서 파생된 형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정의를 위한 법이 아니었고 일종의 방편으로서의 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을 더욱 깊이 공부하고 또 법을 넘어선 인간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묵자와 순자의 논쟁을 통해서 예를 좀 더 깊이 들어가고 법의 본질에 대해서 한 번 더 따진 후에 장자의 세계로 들어가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국가 안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